안녕하세요. 리소미드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3 영어 영역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시험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훑어봤을 때는 3월 모의고사인 것 치고는 꽤나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거의 6월 정도의 유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빈칸이나 문장 삽입, 순서 배열에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고, 그리고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금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8번부터 45번까지 전체 문항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죠. 이런 경우에는 쉬운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볼 거냐? 여기 however 있는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please note 뭐 해주십시오? 주목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죠.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 변화가 좀 있답니다. 제출 마감 기한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그러니까 제출 마감 기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공지를 하려고 글을 쓴 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번으로 골라야 하냐? 보시면 마감일 변경을 안내하려고 라는 부분이 있죠.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심경 변화는 심경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심경 변화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거 아직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외워주셔야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심경 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practiced, 연습을 끝없이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답니다. 그럼 여기서 쌤의 심경 변화는 어떠할까요? confident로 골라주셔야 되겠죠. 또는 excited도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심경 변화니까요. 나머지는 초조한, 지친, 아니면 무관심한의 형태니까 아예 여기는 소거하고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디에서 변화가 있냐라고 했더니 여기 he opened his mouth, 그가 입을 벌렸어. 근데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아. 뭐가 시작됐어? 절망감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감정은 어떻게 변했다? 질투냐 아니면 절망감이냐?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쉽습니다. 자, 다음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주장이나 요지 문장은요, 어느 정도의 발췌독이 가능합니다. 발췌독이라 함은 사실 영어에서 뽑아 읽는 거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주장이나 요지는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것들을 좀 골라 읽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must가 나온다던가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같은 동의어 우리 몇 가지 알고 있죠. have to, need to, echo, need to 이런 친구들이 올 수 있고, 또는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로 it is important, 또는 같은 동의어로 crucial, 또 vital, 이런 애들 essential 이러고 나서 대시나 to가 나올 거예요. 이쪽 부분을 뽑아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명령문, 동사부터 나오는 명령문이죠. 이러면 필자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뭐뭐 해라 라는 형태의 필자가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우리가 발췌독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만 일단은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우리가 뽑아 읽을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명령문이나 need to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읽어야 할까? 이런 것들은 저는 rather than,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로 시작하기보다는 정보로 있네요. 어디? 명령문 start. 시작해라 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뭐에 의해서 시작을 해라? encouraging, 사람들을 독려하랍니다. 뭐 하도록? 좀 더 open mind를 갖고 수용적으로 하도록, 수용적이게 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랍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이게 표현을 하는 거래요. expressing doubt.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대요. 우리가 뭐하고?
우리가 여기서 불확실한 거 그리고 뭔가 헷갈릴 만한 거 이런 것들이 덜 공격적이게 만들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또 말하죠. 이 의심이라는 거, 우리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 인정하는 것과 같거든. 이 믿음들이 상충하는 것들이 유효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느껴질 수 있다? 유효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들을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진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표시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openness, 열려있다라는 걸 보여준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골라줘야 하냐? 답은 5번이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나와 다른 의견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간접적인 태도. 여기서 간접적인 태도라 함은 뭐겠어요? 내가 내 의견에 대한 의심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간접적인 태도가 돼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20번은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이걸 우리가 함의추론이라고 얘기하죠. 함의추론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추론하시면 안 됩니다. 밑줄 친 문장의 위치부터 확인을 해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줄 친 문장이 밑에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문장 아래, 여기 밑줄 친 문장 아래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paraphrasing.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할게요. 밑줄 친 문장이 어떤 말을 대신하고 있는지, 이 말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것부터 읽어볼게요. So, 그래서 나무가 잘렸는데 어디에서 잘렸냐? In the middle, 중간에서 잘렸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기술적인 결과로서의 이 파생을 위해서, 기술적인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필수적이래요. 어떻게 시작하는 게 필수적이냐? 여기 보시면 from 보이죠? 자, physical principle 물리적인 원칙입니다. 어디에서? 줄기에서 물리적인 원리, 원칙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대요. 이 새로운 의미에서 과학이라는 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열매들이 발달을 하는가? 어디에서부터? 줄기에서부터 발달을 하는가? 뭐는 고려하지 않아? regard to는 뭐뭐에 관해서. 그러면 뿌리는 생각하지 않아. 줄기로부터, 이 줄기, 몸통으로부터 이 열매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결실을 맺는가를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간에서 나무를 잘라버린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뿌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이 몸통에서부터 발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거 paraphrasin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누가 physical principle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형태로 이동해야 된대요. 그러면 앞에는 뭐야? detached,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과학은 뭐랑 떨어져야 돼? foundation. foundation은 원래 근본이라는 거죠. 뭐의 paraphrasing이 된다? 여기 있는 root. 뿌리의 paraphrasing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물리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그게 지금 밑줄이 의미하는 바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1번은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체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해석하셨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지문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밑줄 친 문장의 아랫문장을 통해서 이 중간으로 자른다 나무를 그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라고 밑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나무는 과학에서 나오는 것 같죠? 이 과학은 뭐 한다? 몸통에서 본다. 뭐가 아니라? 뿌리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몸통이 되는 이 물리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파생한다라는 글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요지예요. 요지 제가 말씀드렸죠. 요지 같은 경우에는 주장처럼 뭐 해야 돼? 우리 발췌독이 가능해. 그러면 이 발췌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할 것인가 한번 쭈루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나오네요. I think.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지, 글쓴이의 주장일 수 있거든요. 나는 생각해. 이러한 접근이 뭐라고 생각해? Journalistic architecture. 그러니까 저널리스틱한 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일단은 글을 쓰는 사람이 이야기에 대한 블루프린트니까 청사진이죠. 전체적인 이야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 so to speak은 앞으로 빼서 먼저 말하면 돼요.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일단은 작가가 청사진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들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구조가 이 이야기 사실에 가장 잘 들어맞는가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로 그것들을 적절하게 넣어줘야 하는가를 알 수 있대요. 그러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글을 쓸 때 청사진이 필요해. 마치 건축물을 구성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천부적인 작가의 그 감각과 솜씨 얘기 안 했고, 다양한 문장 구조 사용해서 독자 관심을 끈다 그런 얘기 안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어라. 우리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어라 라는 것도 해당되지 않았죠. 답은 5번입니다. 어떻게? 기술적 접근, 구조적 설계. 구조적 설계라 함은 아까 말했던 스토리 블루프린트가 되는 거겠고, 그리고 어떤 구조에 잘 맞는지를 결정할 거고, 그게 다 기술적 접근과 구조적 설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22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23번입니다. 23번과 24번 요지와 제목에 해당하는 글이죠.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대입학 유형이라고 합니다. 대입학 유형은요, 결국은 topic sentence, 주제문을 찾는 건데, 이 주제문이라 함은 여러분이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 겁니다. 주인공이라 함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속성은 그 누구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주제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일단 훑어봐야 하는 것, 혹시 주제가 중간에 바뀌지 않을까? 주제가 중간에 바뀐다라고 하면 however라던가 but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올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쭈루룩 훑어봤을 때 보이는 건 딱히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 주제라 함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포괄적 내용을 담는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체로 뭐를 드는 거? 예시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주제를 도출할 수는 있어. 근데 조금 생각이 필요하겠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예시문을 보면 예시문 앞이 뭐겠다? 주제문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만드는 이유는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일단 보시면 if 문장 조건이 걸려 있어요. 조건이 걸려 있으면 그 조건보다는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가 무언가를 공유된 현실에 가지고 오고 싶어. 뭘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 조율의 목적을 위해서 공유된 현실에 가지고 오고 싶다? 뭐를? 어떤 something, 무언가를 가지고 오고 싶답니다. 그럼 너는 반드시 이 something을 뭐 해야 돼? have to까지 나왔네. must랑 같은 뜻. 묘사를 해야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는 at the very least label it. 적어도 뭘 해야 되냐면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답니다.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도 레이블이나 describe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문장을 한 번 더 읽을게요. 한 번 더 읽는 이유는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해, 무언가를 현실에 넣고자 해. 그럼 반드시 서술할 줄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어. 두 번째 문장도 같은 말을 할까? 같은 말을 하면 그게 주제문이겠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상적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과학적 추구도 뭘 할 수 없냐? 도망칠 수 없대요. 어디에서 도망칠 수 없냐? 이 언어의 효과인데 프레이밍입니다. 틀로 만들어진 언어의 효과입니다. 같은 말 하는 것 같아? 다른 말 하는 것 같아? 같은 말 합니다. 근데 패러프레이징이 된 거죠. 앞에 말을 동일하게 했는데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식, 이 describe 하는 방식이 뭘로 describe 한다는 얘기야?
언어로 디스크라이브 한다는 거죠. 이 과학이라는 것조차도 뭐가 필요해? 언어라는 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like가 나옵니다. like는 뭐겠어? 당연히 뭐뭐와 같은 이라는 예시가 들어가는 거죠. 모든 집단적인 문화와 문화처럼 과학이라는 것도 구성이 돼. 뭐로 구성돼? 레포트로 구성돼. 리즌, 추론으로 구성돼. 토론, 뭐 협상, 정당화, 일치, 합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조화. 조율 이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된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 언어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뭐로 갈 거야? 나는 언어로 갈 거야. 그쵸?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언어의 속성은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념을 공유된 현실로 가지고 오기 위해선 언어가 중요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여기 있네요. 1번이죠. 언어. 언어가 주인공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지들 중에서 주인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들로 골라야 되는데 여기 1번에 언어가 있고 2번에 언어가 없습니다. 3번에 언어적이 있네요. 4번은 언어가 또 없습니다. 5번도 언어가 없죠. 그럼 우리는 속어를 3개나 했어요. 주인공을 찾으면 속어가 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속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개념이든 뭐가 필요하다? 서술을 해야 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틀을 짜고 해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언어의 필수성. 3번째는 과학적인 사실을 설립하는 방식. 근데 뭐 없이? 여기는 오히려 반대죠. 언어적인 구성이 없이 설립을 한대요. 근데 과학조차도 뭐 한다?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같은 경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똑같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뭐 할 거야? 주인공과 속성을 찾을 겁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건 알려져 있대요. 뭐로 알려져 있어? 가장 크고 가장 시각적인 그러한 뭐를 가지고 있는 눈 흰자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어떠한 정보다도. 그러니까 눈이라는 흰자위가 가장 크고 가장 가시적이랍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이 뭐한데? 흥미를 끈답니다. 과학자들의 흥미를 끄는데 왜 끄냐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obstacle, 장애물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끈대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 예시가 나오죠. 그럼 일단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눈 흰자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간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 먼저 찾았잖아? 그러면 속어부터 해보자. 그 주인공이 없으면 답이 될 수가 없거든. 답이 될 수가 없거든. 그쵸? 1번 안 됩니다. 3번도 안 되네요. 4번은요? 안 되네요. 5번은요? 보입니다. 아직은 2번이랑 5번을 읽어가지고 지금 한 방에 고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속성을 제대로 찾지 못했거든요. 그냥 인간이 가장 크고 가장 가시적인 걸로 보인대. 다른 어떤 정보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과학자들이 왜 흥미를 끈대? 이게 좀 불편할 것 같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시 들죠. 예시는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겠습니다. 왜? 예시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뭐가 될 거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될 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로 갈 거냐? must be로 가겠습니다.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뭐뭐 했을 가능성이 크다. 뭐뭐를 했으면 틀림없다라는 건데 몇 가지 이유가 있대. 인간들이 이걸 발달시킨 이유요. 당연히 여기서 it은 뭘 말하는 거겠어? 이걸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but은 없거든요. 아까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발달시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죠. 뭐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발달시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걸 봤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어드밴티지,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장점이 있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협력적인 눈, 협동적인 눈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간들을 더 선명하게 보도록 해준대. 어디에서? 거리가 멀 때도. 그리고 이것이 다른 인간들이 보는 그 방향을 볼 수 있게 해준대.
장점이 쭈룩 나오죠. 그 밑에 내가 읽을까 안 읽을까? 안 읽습니다. 왜? 대문자 나왔죠? 사람 이름 나왔습니다. 연구를 했대요. 침팬지 연구, 고릴라 연구 이런 애들을 했대요. 그 얘기는 이것도 뭐가 돼? 예시가 됩니다. 앞에 문장이 중요하니까 예시를 한번 더 들었겠네.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눈동자에 대한 이 흰자위에 대해서 인간들이 발달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단점도 있지만 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1번 인간의 이 눈에 대한 uniqueness, 독특함이죠. 유일무이함을 말하는 거고 5번은 비인간 종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흰자위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다. 인간만이 발달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골라주셔야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도표. 도표는 뭐부터 읽어요? 5번부터 읽습니다. 거꾸로 올라갑니다. 물론 1번이 답일 확률도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거의 여기서 끝나요. 5, 4, 3까지 읽고 3에서 끝나요. 요즘 뭐 2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도표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거고요. 저는 답이 되는 3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되는 3번을 보시면 여기서 이 판매인데 Shift Home Service의 판매라는 거죠. 이게 기록이 2023년 3월에 가장 낮았대요. 여기 있죠? 2023년 3월에 이 기록이 가장 낮았답니다. 확인해보면 가장 낮았어요. 여기까진 맞아. 그리고 정확하게 반 정도의 판매가 됐대요. 뭐가? 딜리버리 서비스가요. 딜리버리는 하얀색이면 3.2, 3.2면은 3.2 곱하기 2분의 1이죠? 반이. 그게 지금 1.3이어야 되는데 얘 지금 1.3인가요? 아니요. 1.6이어야지 반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는 거?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에는요. 여기서 보시면 어디에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가 열었어. 그의 첫 번째 학교를 어디에? 여기 장소 정확하게 했죠. 미넨에서 열었죠. 어디가 아니라? 뉴욕시에서 연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일치하지 않는 거 조심하세요. 27번은요. 똑같이 일치하지 않는 걸로 골라달랍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얘도 여기. 오로지 열려있어. 멤버들한테만. 근데 보시면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하대. 이거 일치하지 않죠. 답 그래서 3번으로 고릅니다.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답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걸로 25번, 26번, 27번까지 풀었거든요. 28번은 일치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보자마자 일치하지 않네 하고 1번 고르시면은 아까운 점수 놓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놉시스가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시놉시스죠. 얘가 각색이 될 거랍니다. 대본으로. 그러니까 답은 몇 번으로 골라? 5번으로 골라야 되겠죠. 여기까지 쉬어가기였어요. 그쵸? 25번부터 28번까지 쉬어가기. 그럼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랍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요. 출제 의도가 무엇이냐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밑줄 친 단어에다가 왜 밑줄을 걷을까? 출제 의도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얘는 독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각 선지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대로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번. 우리가 충분한 단어가 부족해. 뭐 하는데 필요한 단어겠어? 이 source error. the source of error니까 이걸 make sense가 하나의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다. 그러면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단어가 부족해. for은 뭔데?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고? 명사가 오고. 근데 make는 동사니까 동사를 명사화로 하려면 뭘로 바꿔야 돼? 동명사로 바꿔야 되는 거죠. 답 그러면 1번은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2번 over which 나와 있어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너무 주구장창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번 같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일단 출제 의도가
이 전치사가 제대로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치사가 제대로 왔는가 확인하신 다음 뒷문장 확인하셔야 되죠.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을 완전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뒷문장부터 보시면 얘가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가 is built예요.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는 우리가 맨날 하는 뭐다? 수동태다. 수동태라 함은 목적어가 주어로 넘어간 친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고 한들 뒤에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안 씁니다.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벌 위치에서부터 빌트까지가 관계대명사 문장인데 그 빌트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문장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 지식이라는 거가 만들어지는데 쌓아 올리는 무지죠. 이 무지를 빌트, 쌓아 올리는 겁니다. 뭐뭐 위에, 어디에? 무지 위에 쌓아 올리는 거죠. 위에 해당하는 전치사 오벌, 제대로 온 거? 맞지요? 그래서 2번도 오벌이 제대로 온 거 확인, 뒷문장이 완전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들어오는데 확인하셔야 될 거 이런 경우에는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동사 자리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죠. 수일치, 시제일치, 그 다음에 태,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분사를 묻는 거거든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땐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보시는 거고, 그럼 얘는 문장 첫 시작부터 가야 됩니다. 왜? 동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장이 길죠? 그랬을 때 보면 it turned out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일단 끝나요. 얘 주어 동사라고 치면. 근데 대또 완전한 문장으로도 끌고 오는 접속사잖아. 접속사. 접속사면 뒷문장 또 완전해야 되거든. 대절에도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해. 그래서 딱 봤더니 얘는 명사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주어일 확률이 커. 근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누구를? 주어를 꾸며주려고 오는 애겠지. 주어를 꾸며주려고 오는 애가 언제 끝나냐라고 봤더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우리는 어차피 수식어로 볼 거고 심지어 또 to which라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네요.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동사가 또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띡쭉쭉 뒤로 올라가서 보니까 들어오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동사가. 누구의 동사가? 여기 있는 주어의 동사가.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동사 자리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일치, 시제일치, 태 확인을 할 건데 이미 틀렸죠. 왜? attempt면 단수잖아요. 단수 뒤에 동사는 뭐 붙여야 된다? s. 답은 3번으로 골라주셔야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4번도 그러면 should니까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얘도 올라가면 얘부터 시작해요. 근데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수식받고 있네. 근데 심지어 as well as가 있네. as well as는 여러분 A as well as B 뭐부터 해석? B뿐만 아니라 A도 부터까지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A, B가 뭐가 돼야 돼? 병렬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지금 병렬로 나와 있다. into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아직까지도 괄호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equip가 동사냐 했더니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동태로 왔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괄호. 아, 동사 자리 맞다. 근데 시제가 과거네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일치를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목적어 있냐 봤더니 목적어를 이끄는 대절, 접속사로 나와 있죠.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수동태로 올 필요도 없습니다. 4번 제대로 온 거 맞고요. 그리고 5번은 형용사 자리에 밑줄 쳤다? 그럼 얘는 물어보는 게 형용사야, 부사야를 묻는 거지만 앞에 명사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는 건 누구? 형용사. 답은 그러면 5번도 안 되네. 형용사 제대로 왔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3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같은 경우는요. 어휘추론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휘추론 문제를 봤을 때는 그 밑줄 친 단어의 반이어를 반드시
기록해두고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만약 걔가 답이잖아? 그럼 분명히 그 자리에는 반이어가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얘는 풍부한이란 뜻이야. 그러면 뭐 빈곤한, 빈약한 이런 뜻 이렇게 써두고 가라는 거예요. 뭐 복제하다, 뭐 재생산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얘는 개별화하다, 뭐 맞춤화하다 이런 뜻으로 가죠. 로스트는 잃어버리는 거고 손실되는 거죠. 아니면 반이어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지가 될 거고 4번 능력? 그럼 얘의 반이어는 무능력이 되겠지. 5번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면 헌신은 하나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바치는 거잖아. 뭐 하는 거? 반항하는 거. 또는 이탈하는 거.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그럼 처음부터 읽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밑줄 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문해력이 좀 되고 논리 전개를 잘 따질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게다가 1번과 2번과 3번은 연속적인 문장이랑 연속적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쭈르륵 읽으면서 연계지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1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복제라는 방식이죠.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복제라는 방식. 이것은 have never been more powerfully. 더 강력하게 풍부한 적이 없었대요. 이 얘기는 복제 방식이 어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복제 방식이 다양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 이해부터 잘 해주셔야 돼요. 복제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다양한지 아닌지는 뒤를 가봐야 되겠죠. 이것은 꽤나 사실인 것 같답니다. 심지어 손실이라는 감각이 우리의 더 많은 강력한 수단에 집중을 해왔대요. 어떤 수단이냐?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강력한 수단으로 뭔가 집중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이니까 그때조차도 사실인 것 같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근거문이 될 수 있지. 결국은 손실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 왜 손실이라는 감정을 느껴? 우리가 신경 쓰던 게 뭐가 됐으니까? reproduce, 재생산됐으니까, 복제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남도 가지고 있더라. 이거 연결되죠. 그러니까 복제되는 게 맞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손실이라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복제는 계속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다양하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제대로 온 거 맞고 2번도 제대로 온 게 맞겠죠. 그럼 더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벤자민 모시기 아저씨가 유명하게 이걸 공식화했잖아. 표현을 했잖아. 이 손실을 뭐라고? 오라고라고. 그리고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야? 이 기술적인 복제를 통한 손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손실이지 유지가 아니죠. 뭘 손실한 건데?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걸, 내가 혼자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걸 잃어버린 겁니다. 쭈르륵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바로 여기 있는 부분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능력인데 어떤 능력? 기술적으로 카피하는 능력이야. 그것이 수많은 카피본을 대체하고 있대요. 뭐를 대체하는데? 이 유니크했던 존재에 대해 대체를 하고 있대, 카피본으로. 그쵸? 카피하는 무능력이 아니죠. 카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카피해버린다라는 거니까 4번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그러면 5번 있는 문장도 볼까요? 이러한 전통에 대한 반항, 이탈이 결국은 뭐가 됐고? 두 겹이 됐어? 두 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고 있대요. 뭔가 염려를 하고 있대요. 그 사물에 대한 존재를 염려하고 있답니다. 이걸 통해서만은 잘 모르겠어. 전통에 대한 이탈인 건지, 전통에 대한, 제가 반이어를 읽었네요. 전통에 대한 헌신이죠. 전통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5번은. 전통에 대한 유지가 결국은 이 사물의 존재를 뭐한데? 위협하는 거지. 두 개로 만들고요. 그러면 사물의 존재를 위협한다? 뭔가 걱정하게 만든다? 그러면 전통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에 전통이 보여서
위에 있는 걸로 가보게요. 바로 윗문장에서 확인을 해요. 만약에 밑줄 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 우리가 근거문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 앞뒤에 있는 문장으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in addition to가 나옵니다. in addition to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전치사지. to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야. 근데 in addition이 또 나옵니다. 다만 to가 안 붙이고 컴마가 나오죠. 이럴 때는 접속 부사예요.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in addition은 게다가 라는 뜻이죠.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뭐 하는 거? 예술을 변화시키는 것 이외에도, 그리고 이 대중들의 관계성, 이것에 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외에도, 그거 말고 벤자민이 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기술적인 복제라는 건 힘을 가지는데 뭘? 전통에 대해서, 전통을 뭐 하는 거? 분열시키는 힘을 가진대요. 여기가 힌트였네요. 그쵸? 전통을 뭐 한다? 분열하는 힘을 가진다. 전통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전통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없애는 거. 답은 그러니까 몇 번이 되는 거겠어? 5번이 되는 거겠죠.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1번.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빈칸 추론 31번부터 34번까지. 그리고 무관한 문장은 여러분이 좀 쉬어가기 코너가 된다면 36번, 37번 순서 배열, 그리고 문장 삽입까지 쭈르륵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하는 유형이죠. 빈칸 추론도 여러분 출제 의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출제 의도는 명확합니다. 주제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주제에 밑줄이 쳐져 있거나 빈칸이거나 아니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밑줄이겠죠. 또는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를 파악하시면 어느 정도 빈칸이 유추가 가능하고요. 우리 빈칸부터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서 지금 딱 보이는 게 뭐냐? therefore이 보여요. 그러므로. 그쵸? 그러므로 자연스러워. 그리고 필수적이기도 해. 근데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삽입돼서 일단 뺄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it is natural for us to seek 블라블라블라죠. 형태가 에코? 형태가 it is 형용사 for 사람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사람이 이 동사 원형 하는 게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워. 이 사람이 빈칸을 추구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답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빈칸을 추론한대? 변화의 바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바다. 변화와 결정에 있어서의 그런 바다 속에서 빈칸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때 포인트 빈칸이 밑에 쪽에 있어. 근데 완전 밑은 아니죠. 밑에 문장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문해력이 좀 되고 패러프레이징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밑을 통해서 패러프레이징, 짝짓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밑에만 읽어볼 건데 보시면 우리가 고정된 별을 원한대. 항성이죠. 왜 원하냐면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고. 어디에서? 우리의 여정에서 인도를 좀 해줄 만한 고정된 별 항성을 원한답니다. 근데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래? 굉장히 위험한 물속을 통해서 가야 하는 여행이래. 여기서 혹시 패러프레이징을 찾으셨을까요? 보시면 변화라는 바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킨대요. 그러면 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물속이 자꾸 위험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얘기잖아. 거기서 그럼 빈칸은 뭐겠어? 고정된 별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여기서 seek나 여기서 want나 똑같은 말이잖아. 추구하는 거, 원하는 거. 고정된 별을 원한다, 항성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 답 생각보다 쉽게 구하죠. 몇 번이 돼? 안정성. 사람들은 안정성을 원해요. 뭐해서? 변화 속에서 안정성을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앞에 뒤에 참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고정된 것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면
이 고정된 지식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믿을만해.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지식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게 가장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똑같은 말이죠. 고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안정성으로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3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밑줄, 빈칸이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빈칸이 밑에 있습니다. 빈칸이 맨 밑에 있는 경우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맨 밑이면 또 주제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문장들로 도출을 해낼 수도 있고, 글의 구조가 양괄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양괄식이라는 건 맨 앞에 주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맨 뒤에 주제를 넣어서 주제를 2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위로 갈지 아니면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 쪽으로 갈지를 한번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사회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두려움이라는 건데,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의 인식을 수반하는 두려움이랍니다. 이 인식이라 함은 어떤 또 인식이냐? 보충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결코 절대 빈칸할 수 없는 인식을 수반하는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추측할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읽을까 해서 봤더니, 저 일단은 바로 앞에 있는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은 뭔가 구별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별되는 힘이라 함은 우리가 판단된다라고 느끼게 만든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우리가 뭐 할 수 없어? 컨트롤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판단된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구별된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통제를 못해? 나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게 사회적 삶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이요. 그러면 빈칸은 뭐겠어? 얘 똑같은 말이지. 이것도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 못해. 우리는 결코 뭐 할 수 없어? 이것도 통제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식을 수반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뭘로 가야 하냐? 답은 1번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뭐 할 수 없어?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접근할 수가 결코 없기 때문에 빈칸 앞에 우리 뭐 있을 때, 부정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 빈칸을 포함해서 부정으로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빈칸은 긍정이 와야 돼. 통제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없어. 그 얘기는 여기는 생각을 안다라는 얘기가 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걸 접근한다라는 말로 긍정으로 와야 되죠. 앞에 부정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2번도 답이 1번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3번 가봅시다. 자,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이 맨 밑에 있네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밑에 있으면 위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양괄식을 고민하시고 맨 위로 올라가서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가장 멀리 있는 평원이 빈칸할 거래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봐주셔야 되는 거 더스가 있죠.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을 정리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멀리 있는 평원이 빈칸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첫 번째 문장을 갈 건가 아니면 앞에 있는 문장을 갈 건가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저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조건과 예시를 계속 걸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인지된 거리래요. 물체에 인지된 거리래. 근데 어떤 물체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누구랑 멀리 떨어져 있냐?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물체에 인지된 거리는 종종 뭐라고 가정이 되냐? 좀 광범위하게 제한이 되어 있대요.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달과 별과 그리고 태양들 이 모두가 인지가 되는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인지가 되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큰 한계가 있답니다. 그러면 옵저버, 관찰자들이 멀리 보잖아. 멀리 있는 물체를 볼 건데 그 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죠. 이 물체에 인지된 거리야. 이 거리가 멀리 있어. 그러면 뭐가 있어? 한계점이 있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즉, that is 나오죠. 즉, 다시 말해서 같은 거리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보면 달이나 별이나 뭐 해나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하늘에서 봤을 때. 이러한 관찰이라는 건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냐? 이런 생각과 관련이 되어 있대. 시각적인 공간이라는 건 not A, but B죠. 열려 있는 게 아니래. 그러면 끝에 있는 거야. 보여지는 표면 끝에 있는 건데, 즉 진짜로 누구처럼? 하늘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간에 한계가 있고 끝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인지된 거리라는 건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빈칸도 우리가 봤을 때 멀리 있는 평원은 그에 따라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boundless는 결국 끝이 없어. 이 시각적 공간에 대한 끝없는 이 다음, 도달을 증명한대. 아니, 그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크기의 불변성에 대한 인식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4번 마찬가지 빈칸의 위치를 확인할 건데요.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냐 했더니 맨 밑에 또 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바로 앞문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우리도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빈칸할 거래요. 아름다움을 만든다? 그래서 위로 가자 했더니 그들이 뭔가 단단한 형태, 구조 이런 것들을 뭐 하는데? 제공을 하는데, 이 단단한 형태, 구조라는 것 예술가들이 이 기회라는 재능을 사용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술가들이 재능이라는 기회를 사용하게끔, 이용하게끔 가능하게 하는 형태와 구조를 제공한대요. 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또 뭐 한대요? 이 세상이라는 일부가 보여질 수 있는데 뭔가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간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제를 한번 보자 입니다. 주제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술과 과학 둘 다에서 뭐라는 거? 단순성이라는 것에 대한 미학이 이렇게 된대. 뭔가 정밀한 이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촉진시킨답니다. 예술, 과학 두 영역에서 단순성이라는 미학이 뭔가의 정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킨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미학을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앞에 그 바로 앞에 읽었을 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술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초점은 뭐다? 과학이 아니라 미술, 예술을 지금 초점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걸 일단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보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과학과 예술.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죠. 이 두 개 다 또한 뭐하다? 체계적이야. 꽤 체계적이야. 그래서 보면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요. 예술이라는 것은 뭐 된다? 정의에 의해서 뭔가 와일드, 거칠고 인투이티브, 직관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뭐 하는 반면에 이것도 삽입입니다. 오직 과학만이 방법론적으로 규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술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직관이다. 뭔가 거칠다. 뭔가 방법론적인 뭔가 규율로 따져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지만 얼도 나왔어요. 얼도. 그렇지만 사실은 엄청난 증거가 있대. 뭐를 포함해서야?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만의 관행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부터 이 엄청난 증거가 있답니다. 근데 이 증거는 뭘 제시하냐? 예술도 종종 만들어낸대. 방법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체계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의견들, 보편적 생각. 이 보편적 생각이 서술되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예술가들이 정의를 내리는 것에 있어서 와일드하고 인투이티브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의 제기하죠. 시스테미컬리 하고 메소디컬리 하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겠어? 바로 이거지. 오히려 이러하다를 말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틀이라는 거,
그리고 이 형태라는 건 뭘 추구한다? 창의성을 추구하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따라가는 창의성을 추구한다. 이걸 통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체계가 있어야 돼. 방법론적이어야 돼. 규율을 좀 따라야 돼. 과학만 그런 거 아니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가야 돼? 이 예술가들도 뭐 한다? restrict. 제한해야 한대. 또는 그녀 스스로. 그러니까 서로 제한한다. 규율이 있어야 된다. 뭔가 와일드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번은 반대되는 내용이죠.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뭘 유지해야 돼? 그들의 독창성을 유지해야 된다.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독창성, 창의성 어디에서 움직여? 규율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크리에이터들은 그들 자신만의 본능을 믿어야 한대요.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뭐 해야 된대? think outside면 밖으로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율에서 벗어나는 거고, 얘는 과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니요, 우리는 예술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부터 빈칸 추론이 시작되지만 35번이 약간 쉬어가기 코너와 같죠?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35번부터 이제 39번까지는 글의 흐름 유형이에요. 글의 흐름 유형에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기능어, 그리고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기능어로 하면 이런 거. 지시사, 접속사, 대명사.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친구들이죠. 논리, 전개, 방식이라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대조라던가, 역접이라던가, 인과라던가, 환원이라던가, 첨가라던가. 앞문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가? 주제가 뒤집혔는가? 아니면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재진술을 하는 건가? 아니면 덧붙여서 정보를 추가해 주는 건가? 이것들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글의 흐름의 유형은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그래도 좀 쉬운 유형이다 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35번 같은 유형들은요, 늘 그렇지만 주인공과 속성을 찾아주셔야 해요. 반드시요. 이유가 뭐냐? 앞에서 주인공과 속성을 찾았어. 그리고 1번 문장에서 주인공과 속성을 찾았어. 같은 주인공, 같은 속성을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같은데 속성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아예 달라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되겠죠.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역접으로 however라던가 but이 온다던가 하면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화적인 저장 그리고 전달 이런 건 인간들한테 요구한대요. 뭘 해라? 성취를 해라. 뭘 성취해? 일, 작품 이런 것들. 근데 뭐 하는? 지식을 저장해. 그리고 지식을 전달해. 어디에다 전달해? 다음 세대에다가 전달을 해. 어떤 수단으로서? other than이잖아. other than 같은 경우는 뭐뭐 이외에도. 그러니까 DNA 말고 다른 수단으로 다음 세대에 이 지식이라는 걸 전달하고 저장하는 일을 뭐 해라? 성취해라 라는 걸 요구한답니다.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뭐겠어? 문화의 저장과 전달입니다. 문화의 저장과 전달에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이 지식을 저장할 줄 알아야 되고 지식을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인공과 속성 찾았죠?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랬을 때 인간들은 발달시킨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기억력이라는 기술을 발달시켰다는 거지.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이 기억력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 지식을 전달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통해? 교육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뭐 하면서? 외부적인 기억의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시키는 그러한 기억력이라는 테크닉을 만들어냈답니다. 자, 이것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식을 저장해, 지식을 전달해, 이건 뭐가 필요해? 기억력이라는 게 필요해. 기억력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요. 그리고 외부적 기억 장치를 통해서 한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동굴을 봤대요. 그게 such a device. 이게 기능어죠. 그러한 장치의 역할을 했답니다. 그런 장치 뭐겠어? 앞에서 말한 외부적 기억 장치를 설명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즉,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인간들이 되돌아오는 공간이래요.
to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세대마다 돌아온대요. 그래서 뭘 해? 이 프로젝트를 협력한답니다. 만들어낸대요. 그 누구도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낸답니다. 세대마다 그 동굴로 돌아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이 기억 장치를 쓰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주인공 속성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주인공은 뭔데? 어쨌든 간 문화를 뭐 하려고 하는 거? 저장하고 전달하는 거. 이 문화를 저장하고 전달하려면 뭘 해야 돼? 지식이라는 걸 저장하고 전달할 줄 알아야 돼.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니까 같은 말 같죠? 지식을 저장하고 전달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억력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 기억 장치 사용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거 통해서 이 수단으로 하나 예시 들었어요. 뭐? 동굴을 예시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 각각의 이 예술가 세대들이 기술을 배웠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전 세대들의 작품을 했답니다. 그리고 속성이 안 변했죠. 뭐해? 보존을 했대요. 그리고 improving, 뭔가 증진시켰답니다. 그들의 이 선구자가 했던 일들을 증진시켰대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 지식 보존, 지식 전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3번 볼게요. 뭐에도 불구하고,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복구하는 데 있어서. 뭐를? 피해를 입은 그 동굴, 벽화죠. 그 벽화를 재복구하는 데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혼란스럽게 한답니다. 그들을. 어떤 거에 대해서? 진짜 그 페인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혼란스럽대요. 이건 저장 전달과 관련이 있나요? 전혀 없죠. 3번 지금 후보예요. 혹시 3번과 4번이 이어지나 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냐? 인간들이 일을 해. 어떻게? 단 하나의 이 동굴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몇천 년을 같은 양식으로 일을 해. 그런 생각이 좀 거의 뭐 할 수는 있어? 상상이 좀 안 돼. 왜? 아까 동굴 세대가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벽화를 그린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생각.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같은 양식으로 이 동굴에다가 단 하나의 양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거 좀 우리한테는 상상할 수가 없어. 이것도 저장인지 전달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3번이랑 4번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3번은 뭐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4번은 와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럼 4번이랑 5번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그러나 이 초기에 인간들은 매우 의식하고 있었어. 뭐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또 나오네요. 뭐에 대한? 저장을 하고요. 에코 저장을 하고요. 보존을 하는 거. 지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거. 그리고 다음 세대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뭐 하고 있다? 계속 의식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연결되죠. 왜?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지식 저장과 보존과 전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4번, 5번이 연결되니까 우린 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3번으로 고른 거죠. 갑자기 뭔가 그림을 복구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건 아예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게 35번이었습니다. 36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마찬가지 기능어 신경 쓰시고 우리 논리 전개 방식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일단 또 하나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 뭐부터 읽는다? 당연히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야 되죠. 주어진 문장이 첫 문장이니까요.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주제를 좀 도출해낼 수는 있어야 돼요. 주인공과 속성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말한 기능어도 안 보여. 우리가 말한 논리 전개 방식을 알려줄 수 있는 접속사들이 안 보여. 그랬을 때는 내용과 내용의 연계성으로 여러분이 해석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질문이 있어요. 한 문장이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연결될 건 뭐겠어? 그것에 대한 대답이겠죠.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해야 돼요. 연구가 시작됐어?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연구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어떤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어? 그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야 되겠죠. 이게 내용을 이해해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주어진 문장이 질문이었거든요. 언어가 만약에 그 어떠한 단순성 그리고 일반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떨까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글에서 주인공은 언어예요. 그리고 언어에서의 속성은 뭐겠어?
단순화 작업을 하는 거, 일반화 작업을 하는 게 속성이 되는 겁니다. 단순화 작업을 하고 일반화 작업을 하는데 해 안 해? 안 한다면 언어가 어떨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어진 문장 다음에 연결될 거 A인지 B인지 C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A 보시면 뭐가 있다? 초지능 인종이 있대요. 이 초지능 인종은요, 알 수 있답니다. 기능어 하나 있다. 뭐? Such a language. 그러한 언어를 알 수 있는 초지능적인 인종이 있지만 이 인종은요, 알아야 돼요. 사실상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뭐 하려면? 이러한 이름들, 마찬가지. 이러한 이름도 기능어죠. 이러한 이름들을 알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안돼요. 자, such a language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주어진 문장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all these names. 이 모든 이름을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주어진 문장에 없습니다. A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오기가 힘들어요. 첫 문장씩만 읽고 연결고리를 찾는 건데 A 탈락. 자, B로 가보겠습니다. B를 가봤더니 by using the same word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죠. 뭐에 대해서? 다른 물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정보에 대해서. about those things, 이러한 것들. 여기 또 those things가 있네요. 그럼 those things가 뭘 가리키는 건데? 이게 또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those things가 나왔어?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이것에 대한 정보를 뭔가 커뮤니케이팅 하고 있다?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C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시면 이것이 언어가 될 거래요. 언어인데 어떤 언어냐? 모든 언어가 뭘 가지고 있어?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모든 단어가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될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it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라고 하면은 이거죠. 주어진 문장에서 언어가 만약에 뭔가 단순화 작업이 안 되어 있고 일반화 작업이 안 되면 어떨까? 이것은 모든 언어마다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it은 주어진 문장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단순화 작업, 일반화 작업 안 하잖아? 그럼 모든 단어는 고유명사여야 된다는 거야. 모든 단어마다 동의어 없다라는 거야. 동의어 없이 그냥 고유명사로 다 다르게 불러야 한다는 거지. 대답이에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건 C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요거 다 소거되죠.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야. 이렇게 먼저 잡았으면 C는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C를 다 읽어주셔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C 다음에 올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이젠 얘가 주어진 문장이 된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뭐해?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지 않아.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 이 between snakes. 뱀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막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지 않아. 어떠한 측면에서 약간 다른 뱀들 있잖아. 뱀들도 종류가 많잖아.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든 뱀은 뭘 가져야 돼? 그들 자신만의 이름을 가져야 돼. 여기서 그들 자신만의 이름을 가져야 돼. 다시 말해서 고유명사로 얘네들을 다 지칭해야 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 또 무슨 말을 해? furthermore이라고 얘기하죠. 게다가 내용을 첨가해줘요. 정보를 첨가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모든 사건들은 must have its own verb. 이 사건들만의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 모든 이 생각하는 거, 춤을 추는 거 또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 모든 경우가 뭐 하니까 절대 동일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가 와야 할까? B가 와야 할까 했는데 B를 먼저 살짝 보면은 다른 물체에 뭘 쓴대요? 같은 단어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C는요. 각각의 물체마다 다른 단어를 쓴다고 얘기했거든요. 연결이 전혀 되지 않죠. 그래서 A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그러면 아마도 그러한 언어요. 그러한 언어라는 건 물체마다 뭐를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는. 이 고유명사를 알고 있는 초지능적인 인종이 있어야 할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 모든 이름 뭐겠어? 뱀의 모든 이름, 모든 사건에서 가지고 있는 동사들. 이것을 알기 위해선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돼. 세상에 있는 단어.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C, A, B로 4번이 되는 겁니다. 연결고리만 계속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야? 같은 단어를 사용하자는 거야. 다른 물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물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정보를 커뮤니케이팅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two different looking, 다르게 보이는 두 가지 것들에게 스파이더라는 말을 해서 우리는 소통을 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거야. 이 스파이더라고 말을 하는 다르게 보이는 이 물체들이 8개의 다리를 가졌어. 거미줄을 쳐, 건충을 먹어, 이런 걸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4번으로 고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마찬가지 36번처럼 접근하시면 돼요. 자기통제라는 거. 이게 제시되어 왔는데 대안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왔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산업을 책임지는 거죠. 이 기술 산업을 뭔가 책임지는 그런 대안적인 방식이래요. 아하, 그러면 이 글의 주인공.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엔 기능어가 보입니다. 벗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위반하는 결과가 없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것들.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댐은 복수죠. 주어진 문장에 복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C로 가보겠습니다. 또 나와요. 그러나 뭐 했을 때 이 기술 로비스트, 테크 로비스트가 뭐에 대해서 self-regulation, 반가운 친구가 나오네요. 자기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묘사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는답니다. 있는 그대로 얘네들이 이해된 대로 누구에 의해서? 의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전문가들 있잖아.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해된 거 그대로 이걸 설명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it은 당연히 뭐겠어? 자기 통제가 되겠지. 이 자기 통제를 설명하지 않는답니다. 자, C로 가볼게요. C는 몇 가지 결과가 있대. 근데 뭐에 대한 결과가 있냐?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 실패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있대요. 근데 실질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이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두려움에 뭐가 될 거다? 정직될 거다. 뭔가 일을 못하게 될 거다라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거 B 같지 않나요? 주어진 문장 다시 보시면요. 이 자기 통제라는 거는 대안적인 방식이야. 기술 산업에서 이고 가는 뭔가 대안적인 방식이래. 근데 이 기술 로비스트라고 바로 얘기하잖아. 이 기술 산업에 있는 기술 로비스트가 말하는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건 이거를 뭐로 이해하는 건 아니야? 닥터들과 같은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에게 의해서 이해되는 그러한 뭐가 아니다? 셀프 레귤레이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와 같이? 의학 분야와는 좀 다르게 뭐가 없어? 의무가 없대. 어떤 의무? 이 윤리적 자격에 대한 의무가 없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이 기술의 경영진으로 일하는 데는 도덕적인 자격이 딱히 없대요. 의무가 아니랍니다. 여기서 일단 보이는 거 도덕적 자격을 얘네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랬을 때 우리 C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코?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몇 가지 결과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A에서도 도덕적인 얘기를 하나요? 하진 않는데 그냥 위반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일단은 확인하고 우리는 얘네들은 다 소거를 할 거고 B 다음에 무엇이 와야 하는가를 봐야 하니까 밑에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없냐면 enforce가 강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요를 할 만한 산업에 행동 강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코드는요, 우리가 지금 규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강령이라고 해석할 거고요. 컨덕트는 행동 강령이잖아요. 그 기술 산업에 뭔가 강조를 하는 그런 행동 강령이 없대. 윤리적 의무에 대한 행동 강령이 없다는 거지. 또 나와 의무가 없대. 뭐에 대한? 자격증, 자격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무도 없대요. 또 뭐도 없어? 이 대중들을 누구 앞에다 두라는 의무도 없어. 이게 앞에 두라는 의무도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A는 아까 무슨 말을 했냐? 그것들을 위반하는 결과 없이야. 근데 댐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잖아. C에서 댐을 가리킬 만한 건 바로 밑에 있는 문장에서 보셔야 되는데 없죠. 위반을 한다고 하면 윤리적인 문제들이 나열되었을 건데 그 윤리적인 문제가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C로 가볼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심각한 도덕적인 실패에 대한 몇 가지 결과가 아하, few네요? few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few랑 a few는 엄연히 반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달라요. few는 거의 없는 거고요. 부정어의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a few는 약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 도덕적 실패 이거에 대한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뭐도 없어? 실질적 두려움도 없어. 내가 직장에서 잘릴 거라는 거, 정직될 거라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최근에 뭐가 보여주고 있어? AI 윤리 뭔가 챕터니까 뭔가 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 헌장 같은 거. the like 등등이지. 뭐로 가득 찬 거래? well-meaning 뭔가 선의적인 그러한 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지. 강력한 컴퓨터의 사용에 있어서 책임을 좀 가져라 라고 하는 뭔가 선의의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AI 윤리 헌장의 폭발을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대요. 근데 보시면 A 근데 이것들을 위반하는 결과가 없다면 여기 나오지. 뭐가? 이 헌장들. 이게 가리키는 건 지금 우리가 방금 C에서 본 여기 윤리 헌장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먼저 나오고 B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 C, A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기능어로 지금 우리가 다 연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 사실 친구들이 글의 흐름 문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38번, 39번의 유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글의 흐름에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간다? 이 주어진 문장은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아닙니다. 뭔가 문장 가운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읽는 거냐? 대부분 이거부터 읽으려고 하거든요. 주어진 문장부터. 근데 1번 앞에 있는 문장부터 읽어주셔야 됩니다. 왜? 이걸로 우리는 주인공과 속성을 찾아야 됐거든. 그래야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잖아. 그래야 이거 읽고 주어진 문장에서도 똑같이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 거야. 주인공과 속성을 찾았는데 이 첫 번째 문장과 다른 주인공이 나온다? 첫 번째 문장과 주인공 같으나 다른 속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측할 수 있거든. 3, 4, 5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그래, 후반부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도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경험해요. 감정을요. 뭐로 경험할 수 있냐? 다양한 신체적 감각으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 다양한 신체적 감각의 예시를 들고 있죠. 막 심장박동이 뛰어. 아니면 손바닥에 땀이 막 나. 이걸로 감정을 경험한대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정을 인지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도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뭘 통해서? 그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감정을 인지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글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감정에서 우리는 뭐? 신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다. 신체적 감각에는 심장박동, 땀이 나는 거, 그리고 얼굴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진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적인 견해는 뭐냐? 우리가 이 감각을 이해한다는 거야. 어떤 감각?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이해하고요. 또는 우리가 보는 표정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 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그것들한테 딱 붙였을 때래.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발달을 시켜요. rather than 나왔죠? inherit가 뭐겠어? 유산이죠.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이라기보다는 이거죠. 우리의 개념, 감정적인 개념을 유전으로 발달시킨다기보다는 우리가 단어에다가 여기서 댐은 가리키는 게 뭐겠어? 감각을 가리키는 거겠지. 이 감각을 단어에 붙였을 때만 우리가 보는 이런 표정들,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힌트가 있어요. 이런 애들 계속 기능어 신경 써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안적인 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견해가 앞에서 하나 더 나온 것 같죠? 근데 바로 보이네? 한 가지 주요한 견해요. 아하, 1번 무조건 아니죠? 어차피 1번 아니었습니다. 왜 감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건 붙었거든. 오로지 단어로 딱 붙였을 때만. 왜냐? 우리가 감정적인 개념이라는 건 물려받아서 발달되는 게 아니거든. 단어를 붙였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서술을 했다? 그거랑은 연결이 안 되겠죠. 근데 심지어 대안적인 견해가 있고 주된 견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된 견해가 있으면 일단은 1번 아래일 거고 주인공은 같을 수 있으나 속성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안 되고 2번을 갔더니 just as가 나와요. just as가 뭔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예시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대부분 1번 이렇게 나오면 1번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부수적인 설명이 지금 2번이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3번부터 읽는 겁니다. 3번부터 읽는데 어떤 생각을 할 거냐? 3번 위에 여기에 올까? 아니면은 여기 있는 4번에 올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3번이 만약에 우리가 뭔가 우리의 감정적인 개념을 물려받아서 발달한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알고 나서 뭔가 물려받는 게 아닌 개념으로 우리가 뭔가 발달시켰을 때의 예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3번을 보면 핵심 증거래요. 뭐가? 아이들이 할 수 없다는 거야. 뭐를?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가 없대. 뭐를? 페이셜 익스프레션을요. 표정을 범주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로써? 이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이 표정을 우리가 범주화 못한대.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습득할 때까지. 단어의 어휘 목록이죠. 뭐에 대한? 감정에 대한 단어 어휘 목록을 습득할 때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그것들을 다 범주화할 수가 없대요. 이거 뭐에 대한 예시야? 주어진 문장에 대한 예시죠. 이 단어를 습득하는 거지 뭐가 아니야? 우리는 물려받는 게 아니야.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보다 위에 있어야 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나왔으니까. 대안적인 견해라는 건 결국은 첫 시작이거든요. 그 견해의 도입이거든. 그래서 그 도입 나오고 그리고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되었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됐던 거고 39번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9번은요. 1번이 나오기 전까지의 앞문장이 꽤나 깁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을 하는가 혹시 이걸 하면서 읽으면서 이 사이에 혹시 주제가 바뀌는 건 아닐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and yet 그러나잖아. 그러나는 대조 아니면 역접일 거거든. 여러분 대조와 역접의 차이를 아시나요? 역접은 주제가 바뀔 겁니다. 대조는요? 주제 안 바뀌어요. 왜? 대조는 단순히 앞문장과의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역접은 전체 주제를 다시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면 이 and yet이 대조인지 역접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쨌든가 첫 번째 문장도 읽어주고 그 다음 and yet 뒤에 문장도 읽어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들 스스로가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을 한다,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뭐하다?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한다? 공평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스스로를 비슷하게 본답니다. 눈가리개를 한 조각상, 이 정의 조각상인 거죠. 얘가 뭘 평가하는데 이 상충되는 부딪히는 이 관점들, 견해들을 뭐 없이 이 바이어스가 언바이어스랑 반대말이니까 편향 없이, 감정 없이 또는 동기 없이 이 부딪히는 이 주장들을 평가하는데 눈을 가리고 평가하는 거랑 우리가 똑같다. 이거 그냥 패러프레이징이잖아. 이게 결국은 얘잖아. 동그라미. 그쵸? 똑같은 말을 합니다. and yet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거 기억나나요? 보편적인 생각들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요. 그게 나오면 대부분 뭘 얘기한다 했지?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and yet, 그러나. 이거 역접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이 심리학적 연구는 이걸 보여줘요. 그러한 편향이 되지 않은 합리성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뭐하다? 찾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어디에서? 인간들한테서. 그러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문은 사실 이거지. 인간은 사실 편향이 되어 있어요. 편향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the rest of the time, 그 시간의 나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주어진 문장에서, 문장 다음의 문장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이 친구 볼 수 있죠. 또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이 접근하시면 되는데 much of time이요. much of time이 나왔고 the rest of the time 나왔어요. 아하, 똑같이 접근해 볼까요? 그럼 much of time에 대한 서술을 해요. 그리고 in other words가 나오죠. in other words면 무슨 뜻? 즉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잖아.
즉 다시 말해서면 앞문장을 다시 한번 서술하겠네? 오케이, 넘어가. 근데 뒤에 뭐 나와? 사람 이름 나와. 그러면 일단은 즉 다시 말해서면 앞문장 설명, 그리고 뒤에 사람 나오면 또 예시거든요. 근데 이 예시가 이제 앞문장에 그대로 된 예시인지 아니면 주어진 문장의 예시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봐봐. 주어진 문장부터 봐야 되겠지. 심지어 개개인들이 엄청 노력한다는 거야. 생각하는 걸,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동기가 부여되는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노력을 할 때조차도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면 개개인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이슈를 통해서 생각을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하려고 애쓸 때조차도 이 동기가 부여되는 목적은요, 뭐 할 수 있어? 편향이 될 수 있어. 그들의 생각을, 과정을 편향시킨대요. 그리고 그들의 추론 같은 것들, 합리성에 대한 것들을 편향시킨답니다. 그럼 여기는 뭐겠어? 본인이 아는 거지. 알고 노력하는 거야. 뭐 하지 않으려고? 편향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이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 이런 것들에 이런 현상을 말했는데 필요 없어요. 여기 뒤에서부터 봅니다. 비록 개개인들이 뭐 하려고 해? 애써. 생각 잘하려고. 그리고 이용 가능한 증거를 쓰려고. 그리고 이슈에 대한 양쪽 측면을 보려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종종 얼룩진대요. 뭐에 의해서 얼룩지는데? 모티베이션에 의해서요. 이 모티베이션은 어떤 모티베이션이야?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자극하지 못한 동기 때문에 얼룩이 된대요. 본인이 뭐 하려고 하는데 편향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잖아. try to부터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칠한 게 정확하게 뭐의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죠. 이 개개인들이 노력한다니까, 애써서 생각한다니까, 편향되지 않으려고.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문장도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아? 3번에 들어가는 게 맞죠. 앞에 있는 much of time에 있는 애가 in other words로 보충 설명, 그 다음에 the rest of the time의 애가 뒤에 있는 블라블라 이 문장으로 보충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알고 나면은 여러분한테는 까다로울 수 있는 소재의 지문이지만 문제를 푸는 것들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그 다음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약문입니다. 요약문의 유형이죠. 요약문 같은 경우는 진짜 요약문부터 먼저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논리 전개 방식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논리 전개 방식은 글의 흐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었죠. 인과라던가 대조라던가 역접, 환원, 첨가의 형태로 글이 이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A랑 B를 통해서 이 친구들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문부터 살펴보면 여기 앞에서 일단 끊겠습니다. 이 지적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메타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들어진대요. 근데 어떤 또 결과를 또 산출해내냐? 인간 프로그래머에게 A 하는 결과를 산출해낸대. 이거는 잠재적으로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컴퓨터 그 자체에게 B 하는 것이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일단 논리전개 방식 하나를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as가 때문에라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 문장과 이 뒤에 as부터 itself까지의 문장 사이도 인과관계예요. 알고리즘이 뭐 인간 프로그래머에게 A 하는 결과를 산출하니까 메타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적 소유권이 새로운 개념이 된 거야. 그것도 인과관계야. 근데 A랑 B의 관계도 인과관계다. 보시면 결국은 인간 프로그래머에게 이러한 결과를 산출하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컴퓨터 그 자체한테 소유권을 B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A랑 B도 어떤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인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볼 건데요. 이 주어진 문장들에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한 생각,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요. 본질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랑 연관이 되어 있대요. 즉 다시 말해서 지적 통제권이랑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결국은 이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똑같이 말한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야 돼? 지적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제가 왜 저기서부터 먼저 봤냐? 그러므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그 결과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 결과니까 앞에가 뭐가 될 거고 원인이 될 거고 뒤에가 뭐가 될 거야? 결과가 될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B를 알아낼 수 있을 거고 앞에 방금 읽었던 여기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 A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 B 한번 볼게요. B가 있을 부분. 그러므로 인간 통제의 부재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소유권을 가져 못 가져? 못 가져. 지적 통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알고리즘 과정의 소유권은 어디에 부여되게 되어 있다? 장치한테 부여되게 되어 있대요. B credited to 어디에 공로를 인정하다. 장치한테 공로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장치는 뭐해? 그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컴퓨터죠.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와 여기서 말하는 디바이스는 똑같은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장치, 컴퓨터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B 먼저 볼까요? 잠재적으로 컴퓨터 그 자체한테 소유권을 준다라는 게 와야 합니다. B는 여기 있는 be credited to 라는 단어가 와야 하고 그걸 담고 있는 게 동의어가 attribute죠.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뭐뭐 덕분이다, 뭐뭐의 공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앞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대? 결국 아이디어라는 소유권은 뭐랑 연관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이랑 연관되어 있잖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보시면 인간 프로그래머에게 결과는 예측해 못해? 예측을 못하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컴퓨터한테 넘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이란 뜻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1번부터 42번까지 장문 독해죠. 일단은 41번, 42번에서 41번이 여러분 제목 찾기입니다. 제목 찾기입니다. 42번은요. 어휘추론입니다. 대부분 제목을 찾은 다음 다시 어휘추론하러 가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제목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장을 읽으면 어휘추론도 바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30번 문제 푼 것처럼 일단은 밑줄 친 단어의 반이어부터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제목부터 먼저 찾겠습니다. 얘는 이득이잖아. 그럼 반이어는 손실이 되는 거죠. same은 같은이니까 다른 이란 뜻이 될 거고 그 다음 hesitate는 주저하다. 뭔가 망설이는 거지. 그냥 용감하게 나아가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refuse 거절하다. 얘는 뭐 받아들이다 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need 필요로 하다? 필요로 하지 않다. 그래서 제목 찾고 어휘추론으로 답이 어느 정도 보이면 바로 답을 빠바박 고를 겁니다. 제목은요. 아까 대입학 기억하시죠? 우리 23번, 24번 풀던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눈에 띄는 기능어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주인공과 속성을 찾을 겁니다. 주인공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를 찾으면 볼 수 있고 속성은 그 누구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를 찾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 눈에 띄는 애 하나 있죠. but, 그러나. 그럼 첫 번째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 확인해야 되겠네. 그 다음 보이는 게 워싱머신이에요. 워싱머신이면 예시겠죠. 적어도 나는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찾을 수 있는 게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문학적인 텍스트를 translating, 번역하는 건 is challenging, 도전적이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 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즉 종종 이렇게 말해준대요. 뭐가 있다? 불가피한 손실이 있다는 거야.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데는 우리는 불가피한 손실이 있어. 꽤나 어려워. 근데 그러한 어려움이 자주 뭐를 불러일으키냐면 창의적인 재제작을 일으킨대요. 얘가 뭘 제공해 주는데? 이득의 측면, 이득을 반영해 준대요. 뭐에 있어서? 번역에 있어서요. 오케이. 그러면 문학적 작품을 트랜슬레이트 하는 건 어렵긴 해.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번역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 그치만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도 작용을 해. 어떤 긍정적인 조건을 작용해? 그럼 크리에이티브한 리렌더링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문학작품에선 꽤나 좋은 얘기를 하네 라고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예시라서 안 읽을 거고 이득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죠? 확인해보면 왜 그러냐? 벗이잖아요.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고
불가피한 손실이 있어. 이게 안 좋다라는 건데 벗을 가지고서는 아니 근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A는 제대로 온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B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목 찾기로 갈 거라서 제가 제목을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 그 넘어간 문장에서 혹시 답이 없으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but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but, 그러나. 자, 그러나 얘는 또 삽입되어 있나요? 자, between A and B잖아요. 문학적 그리고 비문학적 언어 사이에서의 상충되는 그 관점에서 반대되는 그 관점이죠. 관점 안에서는 우리가 뭔가 지정하는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아, 물어보는 거네요. 어디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철학적인 언어를 말할 수 있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나 자, 문학적 그리고 비문학적 언어 사이에서의 반대의 관점에서는 어디서 우리가 이 철학적 언어를 둘 수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철학적 언어는 그럼 문학이야, 비문학이야? 이렇게 물은 거죠.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이 철학이라는 건 이 번역을 하는 경제를 피하고 싶어 해 라고 묻는 거야. 근데 어떤 경제인데 얘가 목적을 두고 있죠. 이득이요. 트랜슬레이션에서요. 뭐보다? 위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이 translate, 번역 안에서 얻는 획득이라는 목적이 있는 번역 경제에 대해서 피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묻는 거죠. 이건 뭐라고 묻는 거야? 혹시 문학적 언어가 아니라 철학은 비문학적 언어 아니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대답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이라는 건 소망에 전달하기를 이 사실을 intact, 온전하게 전달하기를 원해. 아, 정리됐네요. 그러면 철학이라는 개념은요. 문학이야, 비문학이야? 비문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손실되는 거 원해,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그대로 보존하고 싶어 해. 그리고 손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실이 없었으면 하고 마찬가지로 획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적어도 이 사실을 제공하는 거, 뭐에 있어서? translation, 번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을 제공하는 걸 뭐 하고 싶어 해? 주저하고 싶어 해? 아니, 사실을 제공하고 싶어 해. 답 C네요. 여기 골라지죠? 왜? 여기 앞에 지금 패러프레이징이잖아. 사실 온전히 가지고 싶어해. 다시 말해서 사실을 전달하고 싶어해. 전달하고 싶어해 하니까 hesitate가 안 되죠. 우리 바로 골랐네요. C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처음에 주인공이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것인가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뭐에 대해 얘기해? 문학이냐 비문학이냐를 얘기해. 그리고 비문학적 언어로 뭘 얘기했어? 철학을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주인공이 살짝 바뀐 것 같죠? 자, 뒤에는 다 예시랑 비슷하게 나가네요. 그럼 일단은 제목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찾아보면 우리 C 골랐어요. 이거 주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 창의적인 획득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문학적 번역으로부터 나온다. 제목인데 문학적 번역만이 지금 이 글에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1번 탈락. 철학에서의 번역인데 사실의 추구인데 as it is 있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추구한다. 답 몇 번?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으로 여러분이 답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보셨죠? 제목을 찾는 걸로 접근하시면 어휘 추론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제목 따로 찾고 어휘 따로 찾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시다시피 장문독해예요. 장문독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 찾으면서 어휘 추론 찾는다. 동시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3번에서 45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또 쉬어가기 코너죠.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 그 다음 밑줄 친 A, 이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동시에 풀 거예요. 주어진 문장이 A이기 때문에 A는 당연히 읽어주셔야 되겠죠. 봤더니 뭐 학문적인 커뮤니티를 막 융성하는 걸로 잘 알려진 작은 마을이 있었대요. 거기에 제임스랑 다니엘 카터라는 두 형제가 있었답니다. 얘네들이 stood out, 엄청 뛰어났대요. 뭐에 있어서? 되게 유별난, 뛰어난, 눈에 띄는 노력과 재능으로 엄청 눈에 띄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임스랑 그의 어린 동생 다니엘은 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his는 누굴 가리켜? 제임스를 가리키지.
둘 다 지원을 했어. 스파크 펠로우십이라는 거에 지원을 했대요. 이 스파크 펠로우십은 매우 존중받는, 존경받는 프로그램인데 얘네들이 선택을 하고 지지를 해준답니다. 뛰어난 학생들을 매 2년마다 지지를 해준대요.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이 두 형제가 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을 했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B가 봤더니 다니엘이 알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다니엘 모르게 제임스가 이 위원회 선택에 갔대요. 갑자기? 그럼 C는요?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엄격한 규칙이 있는데 딱 한 명의 가족 구성원만이 같은 해에 선출이 될 수 있었대. 아, 두 형제가 최종 라운드에 갔는데 뭐 했구나. 둘 다 갔는데 한 명만 붙겠구나가 보이죠. D가 볼게요. D는 제임스가 떠나고 오래지 않아 다니엘이 나타났대. 아, 그러면 아까 B 생각나시나요? 다니엘이 모른 채로 제임스가 먼저 셀렉 커미티에 간 거지. 아, 그러면 C는 B 다음에 오지 않겠어요? 그럼 C래. D가 B 다음에 오겠죠. 그럼 C가 먼저 와야 되겠네? 왜? 일단 하나밖에 못 뽑는다 했는데 다니엘도 갔고 제임스도 갔어. 그 이야기는 둘 중 하나가 붙었으니까 간 건데 그럼 규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A 다음에는 C가 먼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지? 다니엘이 먼저 나타났고, 제임스가 형이죠. 제임스가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제임스 떠난 다음에 나온 겁니다. 여기가 제임스가 떠난 다음에 다니엘이 나타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몇 번으로 골라야 돼? D가 먼저 나와야 되죠. C, D, B 3번으로 골라야 돼. 이거 먼저 확인했다? 그럼 우린 이제 뭐를 맹목적으로 보면 돼?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보라 그랬잖아. 그랬을 때 아까 A에서 첫 번째가 제임스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B로 가볼게요. B. 여기서 다니엘 모르게 제임스가 이 셀렉션 커미티에 갔대요. 그리고 그가 위원회한테 말했대요. 누구겠어? 제임스죠. A, B가 같은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헌신적이고 아주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뛰어나요.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애들과 다르게 아주 더 뛰어나요. 한편 다니엘도 같은 생각이었대. 그의 형과 같은 생각이었대. 그는 생각을 했대. 그의 형이 더 아이디얼, 더 이상적이다. 그리고 후보자로 선택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또한 결정을 했대. 그는 누구겠어? 다니엘이지, 제임스가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얘는 C가 답이겠네. A랑 B가 다 제임스였죠? 그러니까 C가 다니엘이었으니까 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는 거고, 여기까지 읽고도 적절하지 않은 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경년으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이잖아. 아까 매 2년마다니까 1번 제대로 온 거 맞지? 그리고 다니엘도 형이랑 같은 아이디어? 아까 바로 봤죠? 2번 맞고요. 하루 종일 고심한 건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제임스보다 먼저 선정위원회에 나타났다. 아니, 제임스가 먼저 나타났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44번까지 풀고 거기까지 읽은 걸로도 내용 일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보이지 않으면 가서 빠르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번 3월 모의고사 고3 영어 영역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여러분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틀렸는지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해요. 그리고 저는 답이 되는 문장의 근거들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보고 그 문장들 위주로 분석을 했지만 여러분은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냐?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도 좀 분석을 하셔야 하고요. 얘가 답인 이유, 틀린 문항은 왜 틀렸는지까지 분석을 하시는 게 모의고사를 잘 마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6월 모의고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